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정치란 국민 개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또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데 바로 그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정치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진영의 파워피플에서 만날 주인공은 평소 정치란 국민 개개인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좀 더 배려가 될 수 있는 것이 정치여야 한다라는 정치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분이실지 궁금하시죠? 진영의 파워피플에서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진영의 파워피플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지금 제 앞에 계시는데요. 바로 강북마을학교의 박용진 이사장님이십니다. 이사장님, 시청자분들께 직접 우리 이사장님 본인의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아유,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북마을학교 이사장이기도 하고요.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이죠. 예, 예전에 민주당 대변인 했고요.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 부의장 맡아서 조금이라도 세상이 좀 변화되는 그런 모습 만들려고 노력하는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이 강북마을학교라는 곳을 찾아오면서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이사장님을 오늘 대담을 하는데 이사장님의 그동안의 인생 이력을 전혀 모르고 네. 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면서 상당히 진보적이고 또 상당히 소위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굉장히 노력해 오신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 박용진 이사장님의 외모를 보고서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우리 박용진 이사장님 굉장히 젠틀하시고 정말 아주 핸섬하게 생기셨는데 또 이런 분의 머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함께 사는 세상 또 함께 우리가 지금 현재 꿈꾸고 있는 진보 정치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의 이상을 함께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참 궁금합니다. 오늘 저희 1시간 동안에 대담하는 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따라갈게요. 네, 진영의 파워피플 바로 첫 번째 코너는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박용진 이사장님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를 보니까요. 위인전을 좋아하는 어린 독서광이네요. 특히나 제가 우리 박용진 이사장님이 그동안에 읽으셨던 여러 위인전 중에서 흔히 소위 아이들이 읽는 이순신 장군, 네. 세종대왕 이런 위인전이 아니라 그 위인전도 물론 있었겠지만 전태일이라는 위인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소 조금 많은 이야기를 담고 계신 분이시구나 하는 느낌이 한 번에 드는데요. 자, 우리 박용진 이사장님 어렸을 때 어떤 분이셨을까요? 일단 많이 나댔어요. 나대셨어요? 뭐 이쪽 저쪽 하여간 동네의 모든 골목골목마다 다 해집고 다니는 장난꾸러기였고요. 네. 어머니 아버지가 책은 좀 사주셨어요. 많이 이제 집안 살림이 어렵긴 했는데 네, 이곳 미아동에서 계속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셨죠? 미아동에서 초중고등학교 나오고 네. 대학교도 여기서 다녔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다시 여기서 좀 계속 살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미아동에 털을 잡다 못해 이제 뿌리를 박을 정도의 그런 아이들도 토박이시군요. 키우고 있으니까요. 예. 네. 그런데 어릴 때 강감찬, 연개소문, 이순신 이렇게 나라를 구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네.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할 때 그런 분들, 네네. 이런 분들 다 우리가 어릴 때 좋아하고 존경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삶은 어찌 보면 영웅화되어 있고 딱 이렇게 형해화되어 있기도 하고 이래가지고요. 글로만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말았어요. 말 그대로 위인이죠. 예, 네. 범접할 수 없는. 네. 그런데 대학을 가서 만나게 되는 새로운 사람들의 전형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전태일. 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전태일이라는 그분을 대학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렇죠. 대부분 그랬어요. 그리고 네, 전태일 평전. 그리고 사회주의자이면서 의사죠. 닥터 노먼 베슨. 닥터 노먼 베슨. 예, 이분은 그렇죠. 캐나다 의사인데 중국 혁명 시기에 가서요. 네. 중국 대장정에도 함께하고 거기서 중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거기서 네. 돌아가신 네. 분이에요. 네. 또 우리가 알죠.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체게바라.
체게바라. 예, 아르헨티나 출신의 그렇죠. 의사인데 여기 의사가 많네요. 그러게요. 아르헨티나 출신의 의사인데 쿠바에서 혁명을 성공하고 볼리비아에서 투쟁하다가 30몇 살 나이로 죽는. 또 그 워낙 유명한 이미지가 뭐 티셔츠라든 모자라든 예, 정말 뭐 말 그대로 아이콘이었었죠. 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지? 왜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살지? 그리고 왜 이 젊은 나이에 뭔가를 해서 불살르지? 하는 궁금함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특히나 저는 전태일에 대해서 전태일 평전을 읽고 나서 사람들이 한 번에 전태일을 존경해서 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할 수 없는 네. 인생이었잖아요. 네. 자기도 그렇게 어렵고 힘겨우면서 자기보다 더 어렵고 힘겨운 여공들을 위한 고민을 하고 결국 자기 몸까지 내주는, 불교로 얘기하면 소신공양하는 거고요. 네.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그 속죄양, 희생양처럼 자신을 내놓잖아요. 네. 저 같은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이 세상을 바꾸는구나라고 하는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태일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 한 바가지, 뭐 예를 들면 뭐 짱돌이라도 하나 던지고 남의 집 유리창을 깨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변화시켜내는. 그러니까 저는 감히 예수님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실제로. 네. 근데 실제로 사실은 전태일은 그때 당시에는 어찌 보면 물론 그 직종에 있어서겠지만 재단사라면 나름 그 공장에서 그럼요. 그래도 어느 정도 소위 기술자죠. 기득권이라고도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소위 그때 시다라고 했죠. 왜 그보다 훨씬 더 어리고 못한 처지의 여공들을 위해서 자신의 도시락, 자신의 풀빵, 풀빵 이런 풀빵, 것까지 네, 그렇게 붕어빵까지 내줬었던 정말 인간적인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이 젊은 사람이 그 어린 나이에 세상에 대한 모든 걸 이렇게 짊어지고 갔구나. 네. 뭘까 고민을 했고요. 그러니까 체게바라의 책을 읽으면서 그의 일기를 보면서 이렇게 세상을 불살라가면서 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 20살을 넘어서고 나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네. 지금보다 더 낫게 만드는 거, 지금 어렵고 힘든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조건과 더 좋은 삶으로 변화하는 것에 내가 뭘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운동권으로 가는 길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그러면 정말 위인전에 빠진 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위인이 아닌 그때 사회적으로 보면 다소 이단적인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빠진 우리 박용진 위원장님이, 이사장님이 결국은 그때 위인들의 영향을 지금까지 마음에 담고 계신 거군요. 예, 그러니까 20살 초반 때, 20대에 가졌던 생각이요. 저는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전쟁을 겪었던 분들, 지금 80대 분들이거든요. 네. 그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사회 진보적인 세력들을 향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또 지나치게 움직인다라고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네.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해야 된다, 젊은 사람들이. 그 시기에 전쟁이라고 하는 그 참혹한 시기를 통해서 살아남으신 분들이라서 네. 그분들이 생각하는 혹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혹은 뭐 우리 사회에서 약간 역동적으로 가면 불안해하시고 네. 북한에 대해서는 치를 떨고 이러는 것들이 경험으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러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20대 초반에 가진 생각이 평생 저를 지배할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 20대 초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자연스럽게 또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어설픈 커밍아웃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밍아웃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성적 자기 정체성을 좀 다르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뭐 드러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흔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어설픈 커밍아웃은 제가 봤을 때 그런 느낌으로의 커밍아웃은 같지 않아요. 이 어설픈 커밍아웃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나 부끄러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왜 젊은이들 치기 중에 하나가 자기가 책 몇 권을 읽고 마치 다 아는 다 아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도 그럴 텐데. 네. 근데 집안이 어땠냐면 아버지는 경찰 공무원이셨어요. 네. 멀지 아버님이 경찰 공무원이셨군요. 종합경찰서에서 이제 정년 퇴직하신 지 꽤 네네. 되셨죠. 네. 그런데 이제 한때는 대공과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예. 그때 이제 학원 담당 이런 걸 더더군다나. 하셨죠. 예, 네. 학생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였는데. 네. 그리고 아버님 또 이제 마주치셨겠는데요? 아니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집안 어른 중에 그러니까 작은 할아버지가 네. 또 경찰에
생활로 하시다가 한국전쟁 6.25가 벌어지고 나서 이른바 그 인민군이 그 저희 점령을 고향 하는- 지역에 들어왔는데 예. 인민군은 아니고 지역 뭐 그 인민위원회 예. 이렇게 네.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학살을 당한 거죠.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아픈 6.25 기억이 때 있으시구나. 빨갱이들한테 이렇게 그 상처를 입고 학살을 당한 집안의 내력이 있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저를 볼 때는 이놈이 1학년 때도 공부를 안 해 맨 대문하고 다니는 것 같고 2학년이 됐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대문하고 다니고 네. 집에 들어오면 체류탄 가스 냄새 확 나고 이러니까 한번은 이제 솔직하게 얘기 좀 해보자. 근데 네. 저희 아버지가 술도 잘 안 하세요. 무뚝뚝한 분이세요. 네. 셋째 아들 네. 별로 이렇게 안 이뻐했어요. 왜냐면 첫째도 아들, 둘째도 아들, 셋째도 아들인데 막내가 딸이에요. 딸은 엄청 이뻤겠죠. 첫째, 둘째 듬직한데 셋째는 남는 것 같은 느낌. 마치 본인의 야. 존재감을 억지로라도 과시하지 않으면 존재감 못 느끼는. 그래서 어릴 때 되게 나댔다니까요. 막 돌아다니고 그릇도 많이 깨고 그래서 더 네. 혼나기도 했는데 아버지가 그 아마 초여름이었을 거예요. 6월 달쯤에 네. 맥주 3병 정도를 다 동네 슈퍼에서 사가지고 낮에 일요일 날 용진아 맥주 한잔 하자 그러는 거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갑자기 이런 뭐 이벤트를 하시나 하고 네. 이제 주저주저 들어가서 아버지가 따라준 맥주를 딱 받고 나니까 너 때문에 어머니가 알아 누울 지경이다 군대 가라 그 얘기였어요. 군대 가라. 근데 제가 충분히 아버님으로서는 그럼요.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그때 다 우리 대학교 뭐 1, 2학년 지나고 나면 군대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예. 정신 차려서 취업 준비하거나 고시 준비하거나 이러는 게 일종의 패턴이었는데 그렇죠. 아버지가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제가 저는 뭐 해야 될 일이 있다. 아직 잘 맡아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약간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너 이러다가 뭐 빨갱이 되는 거 아니냐. 너처럼 그렇게 가면 뭐 정신을 휩쓸리다가 인생 망친다. 이 얘기까지 딱 나왔어요. 또 아버님의 시각으로는 또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불안했어요. 본인은 경찰, 더더군다나 대공 업무를 하시는 경찰이셨는데. 학생운동하다가 이렇게 당신이 보시기에는 인생 약간 망가진 사람들 망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많죠. 보셨겠고. 그죠? 그런데 네.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 그렇게 철없는 사람 아닙니다. 저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이른바 북한 애들한테 동조해서 하는 이른바 주사파 뭐 이런 네네. 그런 라인 아닙니다. 저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사회주의자입니다. 저기서 제가 얘기한 사회주의자는 라고 선언을 뭐냐면 하셨군요. 민주주의자이자 평등주의자이자 이상주의자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함께 책몇 사는 권 사회 보고. 건설을 위하는 뭐 이런 의지를 갖고 계셨던 사회주의자다. 책에 그렇게 이런 써 있더라고요. 건가요? 그래서 네. 책 몇 권 보고 책에. 사회주의가 나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툭 던진 거죠. 네. 그래서 아버지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철학도 있고 가치관도 분명하고 공부도 차근차근히 하고 있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준비를 잘하고 있는 나름 괜찮은 젊은이의 아버지의 아들을 믿으세요 이런 의미로 네. 아버지 저 사회주의자예요. 아버지 저 사회주의자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그러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나 보죠. 얼굴이 지금도 생각해보면 막 확 변하시는데요. 그냥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나는 아들이 저는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드릴게요. 나는 우리 아들이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그런 민주주의 활동을 하는 투사인 줄 알았다. 네. 그리고 정의로운 학생인 줄 알았다. 네. 근데 사회주의자라니 네가 빨갱이란 말이냐. 너 우리 집안에서 네 작은 할아버지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면서 그러냐. 네네. 네 아버지가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 이러냐면서 막 그러시는데 내가 아버지 얼굴이 싹 변할 때부터 알았어요. 내가 실수했구나. 말 잘못했구나. 네. 전혀 아버님을 배려하지 않고 제 혼자 생각에 혼자 이렇게 동굴에 갇혀 있다가 툭 내놓은 말이 사회주의자예요. 네.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대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회주의자라고 툭 던져버리니까 아버지는 그날 그 충격 네. 때문에 오발내발 정말 오발내발 하셔서 이거를 수습하는데 제가 한 달 걸린 것 같아요. 그럼 그 이후의 오해를 어떻게 아버님이 혼자서 푸셨나요? 아니면 푸셨어요? 아들에 대한 행동을 보고 제가 말하는 사회주의자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말하는 뭐 속칭 빨갱이니 뭐 이런 뭐 국가 전복 세력으로 말하는 건 아니었구나라는 전혀 쓰는 스스로의 개념이 달랐는데 이해를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못 하셨고요. 네. 첫 번째 구속이 됐을 때 94, 그러니까 그 아버지하고 그 대화가 있었던 게 91년도예요. 네. 2학년 때. 94년도에 총학생회장을 하다가 잡혀서 구속이 되고 나니까 그때 또 아버지가 현직에 계셨거든요. 네. 저 때문에 우시더라고요.
이제 딱 그 유치장의 구치소에 그 면에서 그 뿌연 저 면에 구멍 뚫린 그 창에서 그 면의 공간에서 예. 저를 보고 얘기하다가 우시는데 우시다 나가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너 때문에 계속 우셨다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있었던 좀 미안함, 뭐 셋째 아들이라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제 이게 알았고 네. 또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기대, 서운함 뭐 이런 것들, 실망 이런 것들도 이해를 그때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감옥에서 나와서 딱 한 달 남은 총학생회자 임기 마치자마자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군대로 바로 갔고 안 가도 됐어요. 사실은 그때 뭐 몇 년이 뭐 그럼요. 있었죠? 그때는 군대를 피해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어요. 봐주기도 했고 뭐 운동권들 이것도 민주화 뭐 경력으로도 됐으니까. 그런데 갔어요. 가서 뭐 무려 한 5일을 더 특명이 안 떨어져서 5일 더 근무도 했고요.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네가 바라는 세상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씩 귀를 열고 들으셨고요. 처음 저한테 뭔가 기대를 얘기하신 건 2000년에 29살 나이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했을 때 네. 당황하시더라고요. 사회주의자입니다라고 9년 전에 얘기했을 때보다 더 당황해서 무슨 돈으로 할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막 걱정하셨는데 네. 그때 동네 주민들이 한 10,000표를 몰아준 거예요. 민주노동당이라고 요만한 정당에 네네. 만들어진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29살짜리 그냥 18한 청년이 나왔는데 10,000표를 몰아주니까 아버지가 그때서야 네가 헛일을 하거나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건 아니구나. 사람들이 너에 대한 기대가 있구나. 라고 그렇게 알아주셨죠. 바로 그것과 연결돼서 그 이후에 즉 정치인으로서 또 진보 사회를 꿈꾸는 운동가로서의 인생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그때 그 시절이라는 저희의 그 토크 코너가 있는데요. 바로 네. 진보 정치와의 이제 첫 만남이 아마 지금 현재 이 진보 정치의 가장 큰 여전히 그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시는 박용진 이사장님의 계기가 됐을 것 같은 사건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즉,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미 이제 군대 내에서 전역을 하셨고, 또 대학도 졸업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의 꿈꾸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운동을 시작하셨지요. 자, 그런데 그것이 곧 진보 정치와의 첫 만남이 바로 인생의 첫 단추가 됐단 말이지요. 그럴 때 있어서 어떤 계기로 내가 사실은 진보 정치라는 것이 사실 소위 말하는 뭐 야당에 또 야당 중에서도 여러 가지 소위 활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또는 꼭 정치가 아니어도 됐을 수도 있는데 굳이 정치인으로서 특히나 그 중에서도 조금 야당 중에서도 조금은 더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의 대변인으로서의 어떤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학생운동을 할 때는 뭐랄까요, 혁명?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들떠있는 거였어요. 기대도 네. 있고요. 네. 아마 87년 6월 항쟁의 여파가 계속 미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학원 가는, 대학 가는. 예. 그런데 92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던 대통령 선거에서 백기환이라는 무소속 후보가 나갔는데 그 민중 후보라는 타이틀을 네, 저 당연히 기억나죠. 예. 그 백기환 후보의 선거운동을 학내에서 책임자로 맡아서 네. 선거를 치러서 성균관대학교 책임자로 네네. 그걸 치르고 나서 참 쓰라렸어요. 내 생각은 이렇게 맞고 내 주장은 이렇게 옳은데 아버지하고 소통 못했던 것처럼 네. 국민들은 왜 우리를 그때 1.13%인가를 찍어주더라고요. 1.13%는 그 다음 날 선거 끝난 그 다음 날 동아일보 사설을 제가 기억을 해요. 뭐라고 써 있었느냐면 예. 뭐 김영삼 후보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은 셈이 됐고 네. 김대중 후보는 다시 한번 뭐 실패해서 정치를 떠났다. 백기환 후보는 1.13%라고 하는 뭐 처참한 결과를 얻어서 우리 사회에 별 의미 없는 존재임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내 생각은 이렇게 옳고 우리 생각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왜 이러지?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틀린 거예요. 어떤 점에서요? 우리가 옳다고 떠든다고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믿어주나요? 네. 그야말로 한 여성의 온전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도 남성이 얼마나 많은 애를 써야 됩니까? 하물며 네, 집 앞에서도 기다려야죠. 선물도 준비해야죠. 영화 프로그램도 짜봐야죠. 뭐 좋아하는 게 뭔지 다 확인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바꾸고 권력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때는 팽팽 딴 거 하다가 선거 때 되면 나타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믿겠어요? 네. 안 믿죠. 그렇게 1%를 받는 거예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어린 나이에도 생각이 그럼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을 만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어린 나이에 했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 대통령 선거, 근데 총학생회장을 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바로 나오자마자 97년. 그때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는 대통령 선거인데 네. 그때 권영길 후보를 돕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근데 권영길 후보와 첫 만남 아주 의미가 컸죠. 왜냐하면 백교환 후보는 그야말로 그냥 제약 운동가였어요. 예. 멋있죠. 그러나 항상 그분의 그 두루마기와 그 헝클어진 머리가 저도 기억이 나네요. 넘기면서 시 읊어대고 이러시는 네. 멋있긴 하지만 그분이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죠. 네. 한국 사회 정치를 어떻게 나가야 되고 우리 제야운동 어떻게 이뤄가야 되고 이런 건 못했어요. 예. 근데 권영길이라고 하는 분은 참 독특한 분인데 너무 얌전해요. 그분의 유명한 멘트가 있잖아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으니까. 그렇죠. 네. 차근차근하게 얘기를 하는 분인데 이 양반은 재밌는 게 프랑스 특파원으로 7년, 파리 특파원으로 7년 있으면서 프랑스 사회 진보 정당을 본 거죠. 네네. 프랑스의 역동성, 프랑스 노동자들의 단결력, 그리고 프랑스 정치의 그 다양한 진보 정치, 네. 사회당, 집권까지 가능한 사회당을 보면서 느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같이 만나면서 하게 된 건 나랑 생각이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당을 만듭시다. 이번 대통령 선거 끝나고 지난번 백견 후보처럼 흩어지지 말고 당을 만들자. 그래서 그때는 약 0.2%가 더 올라간 1.3%밖에 못 받았지만 네. 생각이 같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 2년 동안 아이고야 일주일에 돈 한 3만 원 버스비 네. 정도만을 받으면서 2년 동안 민주노동당을 만들기 위한 정말 험난한 일을 했어요. 그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보더라도 정말 아무리 젊은 패기가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참 험난한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진보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쭉 걸어 오셨는데요. 보면은 민주노동당의 이제 대변인을 지내셨죠. 네, 그 네. 결과로. 그리고 또 평양도 2006년도에 방문을 하셨어요. 또한 대변인 시절에 또 과감한 전환이라는 또 책을 쓰시기도 하셨는데, 자, 그러면 민주노동당 안에서, 자, 이제 저 어찌 보면 이제 꿈꾸시던 그 당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 본인의 정치인으로서 꿈꾸었었던 것이 어느 정도 구현되거나 또는 그 안에서 생각보다 달라서 힘들었었던 적은 없으셨을까요? 저는 민주노동당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참 존경해요. 지금도 존경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른바 경제민주화와 관련돼서 부유세, 아까 말씀하셨던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무상교육, 무상의료, 그다음에 부유세 정책. 네. 이걸 권영길 그 당시 후보가 다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실천들을 했고 지금 우리 모든 전국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누리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그걸 2002년도에 그 당시 민주노동당이 전국에 한 80만 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요. 발품 팔아가면서 만들어낸 정책이고 그거를 도단위, 시단위, 광역단위에서부터 입법 조례를 만들어서 해왔거든요. 네. 참 훌륭한 정당이었다고 저는 봐요. 또 한 가지는 정치개혁이 있어서도 민주노동당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상향식 공천. 네. 지금은 거의 그 상향식 공천이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총재가 찍으면 공천이었지 상향식이라는 민주주의 공천이라는 게 없었어요. 네. 그거하고 1인 2표제 도입.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총선이든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정당 투표 용지는 없었어요. 네. 후보만 찍는 거였거든요. 사람만.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정치제도가 도입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그때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들이 너무 극단적이다 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뭐 그런 평을 아마 많이 받았을 법한 그런 제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또 정착되어 있는 거 보면 참 격세지감이라고 네. 해야 될지 시간과 인간의 노력의 힘이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그 정당은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하나는 네. 그 내부에 우리가 이제 통진당으로 표현되는 그런 부류의 잘못된 생각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방치했었어요. 예, 이른바 전체 진보 정당, 진보 세력으로 생각하고 예. 그 사람들을 막았죠. 근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같이 일하면서도 민주주의 훈련이 안 돼 있다. 자기들이 세가 약하면 가만히 움츠리고 있지만 자기들이 조금만 세가 되면
다 쥐고 51%가 100%를 먹으려고 하는 패권적인 태도도 보이고 있었고, 자기들이 패권을 잡기 위해서라 그러면 온갖 반칙도 다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부정선거부터 시작을 해서 신문에 나는 것도 예, 있었죠. 뭐 안 좋은 기억이긴 합니다만 그런 네네. 내부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존재에서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존재에서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의 이런 소선거구 제도, 예. 대통령 중심의 소선거구 제도에서는 제3당이 집권 정당으로 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녹색당은 집권 연립 정당으로 들어갔죠, 여당으로. 네. 네. 그런데 거기는 8.7%의 지지율을 가지고도 한 50석 정도의 500석에서 한 50석 정도의 그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정이 가능했거든요. 예. 거기는 또 뭐 내각제고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우리 사회는 내각제도 아니에요. 대통령 부임제예요. 그리고 그 1등이 아니면 다 떨어지는 소선거구 제도예요. 이러니까 민주노동당은 2004년 총선에서 13%라고 하는 정당 기준 획득을 했는데, 그 당시 의석을 300석으로 계산을 하면 300석에 13%면 36, 7석을 뭐 받아야 되는 예.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10석밖에 못 받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 제도에서는 제3당이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집권하기는 어렵다라고 네. 하는 거였어요. 제가 제일 고민했죠. 내 생각은 이런데 또다시 고민을 했어요. 네.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아각대고 우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당을 만들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를 계속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네. 10년 전에 2000년에 창당을 해서 10년 동안 열심히 사랑합니다 했더니 국민들이 호응을 해준 거예요. 국회의원 10명도 만들어주고 13% 지지도 보내주고 네. 그래 잘해봐, 니네가 한번 해서 세상을 바꿔봐 그랬는데 또 다시 우리가 했던 얘기는 10년 전하고 똑같은 거죠. 사랑합니다. 만일에 사랑하는 여성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한다. 난 10년만 시간을 주라. 네. 너랑 결혼할게. 근데 또 10년이 지났는데 또 와서 사랑해. 10년만 더 기다려줘.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도 지쳐있고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우리하고 색깔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제1야당하고 힘을 합쳐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보다 어떤 가능성 있는 새로운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군요. 그렇죠. 딸 가진 모든 아마 국민들은 우리 잘생기고 듬직한 남자가 와서 따님을 주십시오 그러면 고맙다고 생각하지만 10년 뒤에 결혼하겠습니다 이러면 바로 쫓아내지 않겠어요? 네. 진보정당의 어떤 변화가 적절한 변화가 필요한 때였다고 저는 봤어요. 네. 그 시기에 저는 저랑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해서 민주통합당을 창당하는 데 결합을 했고 많은 분들은 통진당으로 갔다가 통진당이 그 사단이 난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진보 정치의 꿈은 가지고 있지만 진보 정당과는 일정하게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한, 노선은 달리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사장님이 쭉 걸어오신 그 사람으로든 또 정치인으로서도 행보가 정말 사실상 참 힘든, 남들은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오셨는데요. 자, 이쯤에서 우리 박용진 이사장님에 대해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을 보아오신 분의 우리 박용진 이사장님을 어떻게 평가할지 또는 얘기해 주실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겁나는 대목입니다. 한번 그래서 저희가 가까운 지인분의 보는 우리 박용진 이사장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터뷰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어요? 박용진 선배가 그 예전에 이제 선거 나왔을 때부터 해서 한 15년 전부터 이제 지켜봐오고 선배인 줄 알고 있었는데요. 또 본격적으로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함께 하게 된 거는 4년 전부터 이렇게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박용진이라는 사람은요, 참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물론 일도 매사에 열정적이고 부지런하고 성실하지만 모든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따뜻하게 대하고 항상 웃음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 그런 거에 저도 상당히 매료가 돼서 작은 일이라도 제가 이제 도움이 될 게 없을까 해서 항상 응원하고 도와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또 소외되는 많은 약자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고민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그 더 큰 진보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정말 대한민국의 멋있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자, 지금 이제 직접 들으셨는데 어떻게 마음에 좀 놓이시나요? 아마 저 초중고등학교 후배라서요. 네. 겁나서 일부러 저렇게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심 가득한 의견이셨던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사실 오늘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이 장소가 바로 강북마을학교의 도서관이자 현장 학습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강북마을학교, 글쎄요. 이 마을학교라는 이름의 이 공간을 개소하시게 된 계기나 또 그 과정에서 우리 강북마을학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신 그 이유라든지 우리 강북마을학교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흔히 이제 정치인들이 동네에서 사무실을 내면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게 뭐 거만한 소파, 뭐 그럴싸한 뭐 벽걸이 뭐 네. 이런 것들, 이름도 방풍 선거사무소 뭐 이런 거. 이렇죠. 네. 네. 별로죠, 아주. 근데 저는 사실은 정치를 하든 뭐를 하든 공간은 이제 마을의 사랑방 같은 데로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지역의 아이들, 그다음에 청소년, 그리고 엄마들이 이렇게 스스럼 없이 언제든지 와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펼치고 또 재능 있는 엄마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청소년은 자기들이 동생들한테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 공간인데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나누고 가르치는, 배우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강북마을학교를 만든 지는 이제 한 4, 5년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공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말씀을 드리면 네. 지역의 그 외국어고등학교 다니는 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을 위한 디바인 글리시 학교를 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소위 재능 기부. 재능 기부를 하는 또 거예요. 예, 마을 공동체에 대한 자기의 재능 기부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 가르치고 언니와 형아들이 공부를 영어를 가르치니까 너무 재밌어하고요. 네. 영어로 노래를 배우고 책도 같이 읽고 이렇게 네. 해요. 그리고 청소년들끼리의 멘토 멘티 네. 이런 거라고 봐야 엄마들은 될까요? 여기서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다른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를 들면 친환경 비누 만들기, 네. 친환경 샴푸 만들기 이런 걸 하면서 친환경 소재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덜 피곤하게 만들려고 하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밤에 아빠들이 모여서 뭐 좋은 아빠들을 위한 독서 클럽 이런 네. 것도 있고요. 또 수학 교실, 네. 또 원어민 영어 교실. 뭐 비싼 공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돈 10,000원만 내고 간식비 정도만 내고 네. 우리 지역의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이 직접 미국인하고 영어로 대화도 나눠보고 하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수업도 하고 그렇게 네. 해요. 한 10여 개 정도의 강의가 이 안에서 돌아가고요. 또 뭐 밤 늦게는 그야말로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요가 체조 시간도 갖고 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계속 이제 돌아가요. 아이들이 네. 오기도 하고. 지역 사랑방 같은 공간이 예, 그걸 가렸던 거였어요. 근데 네. 그렇게 해서 스스럼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저는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이걸 운영하는데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지역 주민들이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역할을 이제 내놓고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라서요. 제가 바라던 대로 가고 있어서 참 뿌듯하고 제가 정치적으로 성공하든 말든 그거하고 무관하게 지역의 하나의 거점 네. 이렇게 좀 계속 가기를 바라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들어가는 모든 비용 또 뭐 와서 강의를 해주거나 학습을 시켜주는 모든 분들은 다 네. 자원봉사, 재능기부, 예. 그다음에 후원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괜찮죠? 저는 사실은 강북마을학교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이게 어떤 뭐 자연 속에 무슨 예를 들어서 뭐 폐교를 하나 고쳐서 학교처럼 만든 건가? 이게 뭘까라는 그런 굉장히 궁금함을 가지고 왔는데 올라오면서 건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교라는 이미지가 그럼 뭘까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궁금했었는데 지금 방금의 우리 이사장님의 설명으로 이래서 강북에 있는 내 마을, 내 공동체에 함께 배워나가는 배움터란 뜻이 바로 그렇죠. 강북 네. 마을 학교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근데 더더군다나 그게 소위 말하는 뭐 정치인들의 선거 사무실 또는 뭐 국회의원 누구누구의 사무실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지역 주민들과 함께 또는 그들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터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또 굉장히 또한 진보적인 느낌입니다. 아이고, 바로-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지역 주민 또는 나 본인의 스스로의 꿈을 담아서 만든 우리 강북 마을 학교의 최선 소장님이 예. 우리 박용진 이사장님을 지척에서 이 마을 학교를 함께 운영하시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 편지를 같이 보내오셨습니다. 궁금하시죠? 함께 역시 보시죠. 겁납니다. 예.
저희가 대통합 그러면 선거 앞두고 기계적으로 후보 단일화 정도를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거가 의미는 있지만 큰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은 지금 현역 의원님들을 공천했었던 2012년 총선을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반성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이후로 당의 대변인으로 지금은 정책위 부의장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몸으로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실제 기계적인 어떤 단일화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통합을 하는데 이득을 담당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변인 하시면서 하신 말씀 많잖아요. 정책위 부의장 되셨으니까 원내 법안 총괄하시는 거잖아요. 말씀하셨던 게 법안으로 만들어져서 어려운 분들 도움될 수 있게 화이팅 하십시오. 예, 모든 편지는 원래 쓸 때 당연히 답신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에 대한 우리 영상 편지에 대한 답신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우리 최선 소장님께 멋진 회신 답신 한번 해주실까요? 기대와 응원 담긴 편지 고맙습니다. 최선 소장님이 저한테 그런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 강북마을학교 같은 공간을 그냥 착한 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 만들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그런 역할까지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선의가 모여서는 하나밖에 못 만들겠지만 법과 제도가 달라지면 대한민국의 우리 강북마을학교 같은 곳이 100개, 200개, 1000개까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알고요. 열심히 해서 좋은 정치하는 그런 정치인의 길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이슈로 조금 여쭤보고 싶은 마음인데요.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마치 국민들 입장에선 이러다가 전쟁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갑자기 이제 북한과의 그 대북 확성기 방송 문제로 인해서 불거진 그 군사적인 그 긴장 또는 대립이 굉장히 치열했었던 그랬죠. 상황까지 갔었죠. 자,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그 더 이제 그 고위급 회담이 판문점에서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여당, 야당 사실은 이제 이런 국가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의 뭐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를 뭐 생각할 수가 없겠지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여와 또는 야가 다소의 그 방법의 차이 또는 뭐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차이는 조금씩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인 듯 합니다. 자, 우리나라 이런 대북 정책, 즉 대북관에 대해서 우리 박용진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저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번 남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을 해요.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한테 특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 현실의 적이고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적국이기도 합니다만 통일을 같이 지향해서 가야 되는 운명 공동체이고요. 또 서로가 잘 교류 협력을 잘만 하면 아마 뭐 세계사에 드물 정도로 초강력 그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것이 통일된 하나의 국가이든 아니면 협력하는 국가로서 존재를 하든 간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대북 관련한 정책은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서로 반목하고 대립해서 전쟁의 길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으로 갈 거냐, 협력하고 타협하면서 통일로 가는 번영의 길로 갈 거냐,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북에 대해서 그 강력한 무슨 뭐 전투기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북과 대화하고 손잡고 가야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노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뭐 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권부터 시작해서 다 남북 간의 대화를 하려고 그래서 무슨 7.4 공동성명, 그다음에 뭐 92년 남북 합의서 이렇게 계속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존재, 김정은이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가 들어서 있는 상태잖아요. 난해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그리고 새누리 정부도 상당히 보수적인 인물이고 보수적인 그 집단이기 때문에 북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의식을 많이 갖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결과를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해보니 결과는 손잡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향에서 정부가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네. 당연히 야당도 협력하고 네. 박수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적어도 이제 국방, 외교, 안보에 대해서만큼은 여야의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 저도 참 동의합니다. 실제로 이거는 국가적인 이익의 문제이지 어떤 당이나 정책의 어떤 구체적인 의견 차이를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겠죠. 또 굉장히 요새 이제 또 점점점 선거가 이제 내년 총선이 2016년 4월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총선이 다가올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가 바로 선거법. 네. 지금 현행에 있는 선거법에 대해서 특히 뭐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은 선거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금 정치권의 논의가 점점 이제 물 위로 떠오르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런 지금 선거법에 대해서 선거법 개정 또는 선거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도 또 우리 박용진 이사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시청자들께서는 뭐 이렇게 중요한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법과 제도가 달라지면 참 많은 게 달라지잖아요. 네, 우리 법률 그렇죠.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더 특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실 텐데 2000년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총선이 끝나고 나서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 1인 1표를 네. 가지고 비례대표를 나누는 게 말이 되냐라고 네.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당을 좋아하는데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후보는 좋아하는데 정당 싫어하는 사람이 그 표 하나 찍는 걸로 그 정당에게도 표가 가고 후보에게도 표가 가는 그런 영향을 낳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헌법에 맞지 않는다. 민의를 왜곡한다. 이래서 제도를 수정하라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2002년 그 지방선거 때부터 1인 2표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람 찍고 정당 찍는. 네네. 예. 그래서 정당에 대한 지지표를 모아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나눠 갖는 이런 것이 실시가 되죠. 그리고 나서 제3당이 등장하고 또 정당이 비례대표를 가져간 숫자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고 막 이런 건데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가령 A라고 하는 정당을 50%를 찍어줬으면 그 정당 투표 지지만큼 그 정당에 대한 지지만큼 전체 국회 의석수에서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네. 300석의 대한민국 국회라면 50%를 받은 정당이 A 정당이 있으면 150석을 가져가는 게 맞죠. 그게 민의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50%를 받았는데도 50%를 받았는데 지금 가져가는 건 한 55%, 56% 이렇게 받아가요. 네. 거대 정당 두 개가. 그리고 작은 정당은 한 20%, 10%를 받았는데 제가 손에 쥐는 거는 한 3%밖에 안 되는 약간은 민의가 왜곡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넘어서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이야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양당이 다 별로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 거의 다 지금 놓치고 있고 선거법과 관련된 논의는 지지부진해 가고 있어서요. 아마 현행 제도에서 기득권을 충분히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과정에서 다음 선거도 치러지지 않을까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이 선거라는 것이 또 빨아들이는 모든 그 엄청난 파괴력 그러다가 또 갑자기 새로운 바람이 또 불면 그게 어떻게 변화될지는 우리가 해마다 그 총선이나 대선을 겪어보면 전혀 예상치 않은 분위기를 또 소위 말하는 바람을 타는 경우도 있었죠. 이번 총선도 정말 다가오는 내년 총선도 과연 어떤 모습으로의 총선이 치러질지 사실은 한 국민의 일원으로 참 흥미진진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또 사회의 젊은 세대의 리더나 일꾼으로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박용진 이사장님이 앞으로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정치인으로서의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이라고 하는 건 정치하는 사람과 똑같을 건데요. 구국강병입니다. 나라를 강하게 하고요. 또 백성들을 배불리게 하는 건데요. 문제는 그거죠. 예를 들면 재벌과 대기업이 자기 주머니에 많은 부를 쌓아놓는 게 우리 부국강병인 거냐, 아니면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사회에서 실현해내는 이런 것들을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부국강병이냐? 네.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 많이 꿈을 펼칠 기회를 잡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기업들은 세계 유수 기업들의 순위에 뽑혀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곳간에 쌓아놓은 기업의 이런 부는 더 커져가고만 있습니다. 혹시나 기업이 더
큰 부를 가지고 있는 그 속도와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이뤄가고 있는 속도가 똑같은 건 아닌지, 우리 사회의 부와 희망의 무게가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게 제 걱정인데요. 진보는 밥 먹여주는 진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는 먹고 사는 정치를 실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가장 우선으로 20대 우리 청년들, 30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 일자리를 열고 또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그것을 위해서 협의하고 협력하고 양보해 나갈 수 있는 그걸 누가 하겠어요. 사실은 그게 정치의 역할이고 정치인이 서 있어야 될 그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그런 기회가 저한테 온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보다 풍요롭고 꿈이 실현되고 무게추가 서로 잘 맞는 네. 평등한 사회로 만들어내는데 모든 걸 바쳐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강북 마을학교라는 어찌 보면 흔히 말하는 정치인의 뭐 사무소, 사무실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과 같이 부대끼고 호흡하고 이런 사무실로서의 이름이 강북 마을학교. 글쎄요, 강북 마을학교에 정말 이런 작지만 따스한 이런 공간의 주인 또 이사장으로서 정말 세상을 바꾸기 위해 발로써 직접 지금까지도 뛰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큰 보폭으로 성큼성큼 뛰어가실 박용진 이사장님의 미래를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대의 올바른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우리 박용진 이사장님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끝으로 진영의 파워피플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물어보길래 정치란 그 시대 가장 지혜로운 자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사회에 부딪히는 온갖 갈등, 분쟁, 그리고 다툼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옛날에는 가장 지혜로운 분, 나이 가장 많이 드시는 어른들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가 커지고 나니까 그런 역할을, 지혜로운 역할을 해줘야 될 부분이 바로 정치라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부족하고 못났죠.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정치인들 중에서 좋은 정치인, 그리고 좋은 정당, 좋은 정치를 고르는 몫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정치의 수준은 그 시대의 국민들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시대 가장 지혜로운 자의 역할은 국민 여러분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정치의 역할에 대한 기대 버리지 마시고요. 좋은 정치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